호텔 연회장,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순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 수진을 소개합니다. 정희는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수진에게 박수를 쳤다. 하객들이 수진을 정말 예쁜 며느리라며 축하하는 동안 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40대 정희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온 집안이 잠들어 있는 시간, 정희만이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죠. 찬밥을 데우고 미역국을 끓이며 밥상을 차리는 동안 정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정희에게는 돌아갈 친정도 기댈 부모도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정희는 18살이 되자마자 사회로 내던져졌고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하는 생활이 반복됐지만 그때만 해도 정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야간 고등학교라도 나와서 대학에 가고 싶었고 언젠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공장에서 일하던 어느 금요일 저녁 동료들과 함께 들른 작은 식당에서 정희는 철수를 만났습니다. 공장 납품업체에서 일한다던 철수는 정희보다 5살 많은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는 철수는 정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희 씨,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죠? 여자 혼자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철수의 다정한 말투에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누구도 정희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거든요. 철수는 정희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정희야, 나랑 결혼하자. 앞으로는 혼자 살지 마. 내가 평생 지켜줄 테니까. 우리 어머니도 며느리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거든. 철수의 그 말을 믿고 정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5살 정희에게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댁은 정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나름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순자는 첫 만남부터 정희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70대의 순자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이 아이가 정말 내가 데려올 며느리냐? 부모도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키워졌는지 알 수가 있어야 믿지. 집안 내력도 모르는 아이를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로 들여보내냐. 순자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정희는 위축되었습니다. 그래도 철수가 옆에서 감싸주리라 믿었는데 철수는 어머니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정희는 착한 아이예요. 혼자 힘들게 살아온 만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철수의 변명 같은 말에 정희는 실망했지만 이미 결혼 준비는 모든 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결혼 후 정희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순자는 틈만 나면 정희의 출신을 문제 삼았고 집안일부터 아이 양육까지 모든 것을 정희의 몫으로 떠넘겼어요. 부모도 없는 며느리를 데려와서 어디다 내놔도 체면이 서지 않아.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해도 순자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조금이라도 늦게 거두면 게으르다고 했고 음식이 조금이라도 짜면 정성이 없다고 했어요. 순자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답답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철수에게 하소연해봐도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내가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나마 정희에게 희망이 된 건 아이였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임신한 정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을 느꼈어요. 뱃속의 아이와 대화하며 너만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엄마가 못 가진 모든 것을 다 줄게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순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자를 빌미로 정의를 더욱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내가 키우겠어. 어차피 너는 아이 교육에 대해 아는 게 없잖아. 부모한테 배운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겠어. 정희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녹초가 되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빼앗길까봐 두려웠거든요. 순자가 내가 말 안 들으면 손자는 내가 키운다고 으름장을 놓을 때마다 정희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그렇게 정희는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가며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 자신도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한때는 꿈도 있고 웃음도 많았던 정희는 어느새 말수도 줄어들고 늘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분노가 자라고 있었어요. 정희의 일상에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지난 봄부터였습니다. 철수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볼 때면 화면을 정희 쪽으로 보이지 않게 돌려놓곤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철수는 예전에 집에 오면 아이부터 찾았는데 요즘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정희가 저녁 드세요라고 말해도 회사에서 먹었다며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갑자기 골프 모임이나 회사 행사가 생겼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죠. 어느 화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철수의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흰 와이셔츠 깃부분에 선명한 핑크색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거든요. 정희는 그 자국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립스틱 색깔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평소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설령한다 해도 연한 베이지색 정도만 발랐거든요. 정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이셔츠를 자세히 살펴보니 향수 냄새도 났어요. 달콤하고 진한 향이 정희가 평소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철수를 불렀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철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어제 회식할 때 동료가 실수로 부딪혀서 묻은 것 같은데. 요즘 회사 여직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잖아.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어? 철수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정희는 무의식 중에 철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철수가 전화를 받을 때 베란다로 나가서 소곤소곤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고 평소에 잘 안 하던 운동을 핑계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도 자주 사입었고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순자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평소에도 정의를 곱게 보지 않던 순자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반대로 철수에게는 유난히 다정해졌고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귓속말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철수야, 내 생각은 어때? 엄마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 말씀이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희 앞에서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슨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물으면 어른들 이야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정희는 아이와 함께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라는 일을 겪었어요. 마트 주차장에서 철수가 젊은 여자와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여자는 키가 크고 몸매가 좋았으며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하이힐을 신고서도 우아하게 걷는 모습이 정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순자가 그 여자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평소에 웃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던 순자가 그 여자 앞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얼른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순자는 그 젊은 여자의 팔을 다정하게 끌어안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철수는 그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이 아가씨가 진짜 며느리감이지. 집안도 좋고 인물도 훌륭하잖아. 우리 철수한테는 이런 아가씨가 어울려. 학벌도 좋고 집안 배경도 확실하니까 어디 가서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아. 순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정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이 빠져서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지만 정희는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철수와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며 걸어갔고 순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만 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아이 때문에 겨우 버텼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철수가 들어와서 오늘 회사에서 야근했다고 말할 때도 정희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대신 고생하셨어요 라고 대답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밤늦게 아이가 잠든 후 정희는 철수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 남편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던 정희였지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핸드폰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고 메시지 내용을 보니 정희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님과 함께 쇼핑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감동이었어요. 다음에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시네. 나도 오늘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았어. 수진이 덕분에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 언제 정식으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빨리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다고 하시던데. 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순자와 수진 사이에도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순자는 수진에게 우리 진짜 며느리라고 부르며 정희에 대해서는 그냥 애나 봐주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애만 낳고 나면 할 일 다 한 거야. 수진이가 우리 집 진짜 안주인이 되는 거니까. 얼른 정리했으면 좋겠어. 순자의 메시지를 읽으며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정희가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철수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순자의 아침상을 차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까지 모든 일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우연히 순자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순자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정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백화점 가자. 내가 입을 옷도 좀 사고 철수랑 잘 어울리는 커플 옷도 하나 골라보자. 아, 그리고 예물도 슬슬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정희에게 보이지 않던 다정함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맞아. 정희, 그 애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시간 문제야. 애만 크면 내보낼 거니까. 수진이가 우리 집 진짜 며느리인 건 분명하잖아. 정희는 순자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미 자신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아이까지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용기를 내어 철수에게 다가갔어요. 아이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요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철수는 텔레비전을 보던 시선을 정희에게 돌렸지만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무슨 이야기? 나는 별로 할 말 없는데.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집에 안 계시고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철수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을 의심하는 거야? 내가 언제부터 너한테 의심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지? 철수의 갑작스러운 화에 정희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진실을 알고 있던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리고 어머님도 요즘 뭔가 이상하세요. 누군가와 자주 전화하시고.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시든 그건 어머니 자유잖아. 너가 왜 어머니까지 간섭해? 정희야, 너 요즘 이상해. 괜한 의심만 하고. 철수는 정희의 말을 완전히 묵살해버렸어요. 오히려 정희가 이상하다고 몰아가며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다음 날 정희가 순자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요즘 자주 나가시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순자는 정희를 차갑게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알 필요는 없잖아. 시어머니 행동을 며느리가 일일이 간섭하는 법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간섭하는 게 아니라. 정희야, 너 요즘 참 이상해. 원래 조용하던 애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혹시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었니? 순자의 날카로운 눈빛에 정희는 움츠러들었어요. 순자는 계속해서 정희를 몰아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뒤에서 의심하고 캐묻고 다니면 되겠어? 그런 식으로 하면 가정이 화목하겠어? 정희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철수가 나타나서 순자의 편을 들었어요. 정희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요즘 너 정말 이상해. 괜한 의심만 하고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게 말이야. 원래 착하던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혹시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아니야? 순자와 철수는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정희를 몰아세웠습니다. 정희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오히려 정희를 문제 삼았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희가 우연히 철수와 수진이 근처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을 또 목격했는데 이번에는 수진이 정희의 집 열쇠를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수진은 그 열쇠를 철수에게 돌려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철수에게 따졌어요. 여보, 수진이라는 여자가 우리 집 열쇠를 왜 가지고 있어요? 철수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아, 회사 동료 말이야. 어머니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잖아. 어머니가 급할 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드린 거야. 그런데 왜 저는 몰랐어요? 우리 집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저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의 항의에 철수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정희야, 너 지금 어머니까지 의심하는 거야?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내가 왜 간섭해? 그리고 수진 씨는 어머니가 믿고 지내시는 분이야. 이때 순자가 나타나서 정희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감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집은 내 집이고 내가 누구한테 열쇠를 주든 내 마음이야. 내가 입 열 일이 아니잖아. 어머님, 그래도 저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뭔데? 내가 입 열면 아이는 우리 집에서 키운다. 넌 빈손으로 쫓겨나도 할 말 없어. 순자의 협박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철수도 순자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정희야, 그냥 입 다물고 살아. 어머니 말씀 안 들으면 너만 힘들어져.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정희는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순자와 철수는 정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희를 침묵시켰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음모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가 침묵 속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나자 아이의 첫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몇 주 전부터 이날을 위해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대대적인 준비를 했어요. 평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던 순자였는데 이번만은 예외였습니다. 손자 돌잔치는 제대로 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도 있으니까. 순자는 연일 전화를 받으며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음식 주문을 하고 연회장 장식까지 꼼꼼히 챙겼어요. 하지만 정작 아이의 엄마인 정희에게는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준비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정희야, 너는 그날 애만 잘 돌보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정희는 자신의 아이 돌잔치인데도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순자는 초대장부터 음식, 선물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취향대로 정했고 정희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순자가 하객 명단을 정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정희가 누구를 초대하셨어요? 라고 물어봐도 친척들이랑 아는 사람들이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정희는 철수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내일 제 친구들도 좀 초대해도 될까요? 공장에서 일할 때 친하게 지내던 언니들이 있는데.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이미 다 준비된 거잖아. 지금 와서 사람을 더 부르면 어떻게 해? 그리고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제 아이 돌잔치인데 제 친구 한 명도 없으면. 친구라고 해봤자 별로 어울릴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철수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정희는 자신의 아이 돌잔치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채로 그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돌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순자가 초대한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들었어요. 친척들, 순자의 친구들, 철수의 회사 동료들까지 약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아무도 정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아기의 사진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순자나 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돌잔치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정희는 낯선 여자가 연회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수진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어머, 수진이 왔구나. 고마워. 바쁠 텐데 시간 내서 와줘서. 어머님, 제가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요. 우리 아기 돌잔치인데. 수진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기라니, 마치 자신이 그 아이의 엄마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수진을 친척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철수가 다니는 회사분이신데 정말 좋은 분이야. 똑똑하고 예쁘고 집안도 좋으시고. 친척들은 수진을 보며 정말 예쁘시네요. 철수 씨가 부럽겠어요라며 인사를 나눴어요. 정희는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이제 자신을 소개할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희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우리 손자 돌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순자는 수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 수진을 소개합니다. 연회장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객들은 수진을 보며 축하해요. 정말 예쁜 며느리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이 돌잔치에서 다른 여자가 며느리로 소개받고 있었거든요. 정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아이를 빼앗길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부끄러워하는 척하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철수도 수진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수진이 자신의 아내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가족들도 다 좋아하고요. 친척들과 하객들은 철수와 수진을 부부로 인식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가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엄마 아빠 닮아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졌어요. 자신은 아이를 낳고 기른 진짜 엄마인데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이 아이의 엄마인 것처럼 대접받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하객들은 계속 수진에게 말을 걸었고 수진은 마치 자신이 정말 이 집안의 며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지만 아무도 정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냥 애만 낳아놓고 밀려난 거 아냐? 요즘 이런 일이 많다던데. 원래 부인은 따로 있고 진짜 며느리는 따로 있고. 하객들 사이에서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순자와 철수가 아이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치욕에 몸을 떨었지만 아이의 작은 손길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희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돌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정희의 치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진이 며느리로 소개받은 후 하객들은 모두 수진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정희는 아이를 안고 연회장 구석에 서 있었지만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들이 수진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정말 예쁘시네요. 철수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직업은 뭐 하세요? 수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고요.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 엘리트시네요. 집안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가 의사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세요. 강남에 살고 있어요. 친척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순자는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정말 훌륭하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인품도 좋아요. 우리 철수한테는 정말 과분한 며느리예요. 한편 정희는 아이가 울기 시작해서 달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희가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왜 아기를 안고 있지? 아, 저분은 아기를 돌봐주는 분인가 봐. 요즘 돌잔치에 베이비시터 데려오는 집도 있다던데. 그런가? 그런데 왜 저렇게 초라하게 차려입고 왔을까? 정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아이의 친엄마라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순자가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잠시 후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기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고 아이가 무엇을 잡는지 보는 전통 의식이었어요. 정희는 당연히 자신이 아이를 안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순자가 수진에게 손짓했습니다. 수진아, 와서 우리 아기 안쳐줘. 엄마가 해야지. 수진은 부끄러워하는 척하면서도 기꺼이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는 낯선 사람인 수진을 보고 울기 시작했지만 순자는 금방 익숙해질 거야라며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이 장면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어머, 아기가 엄마를 정말 좋아하네요. 수진 씨가 아이를 정말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계속 울자 정희가 다가가려고 했는데 순자가 정희를 막았습니다. 정희야, 넌 뒤에 있어. 사진 찍을 때 방해되잖아. 철수는 수진 옆에 서서 마치 진짜 부부인 것처럼 사진을 찍었어요. 하객들은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네요라며 축하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요 테이블에는 순자, 철수, 수진이 앉았고 정희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게 되었어요. 아이는 순자가 안고 있었는데 정희가 다가가려고 하면 아직 식사 중이니까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하객들은 주요 테이블로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아무도 정희에게는 인사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희를 보며 저분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 저분요? 그냥 아이 돌보는 분이에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고 기른 엄마인데 마치 고용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친척 아저씨가 순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형님, 철수 원래 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혼한 거예요? 순자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는데.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수진이가 우리 며느리예요. 아, 그렇군요.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정희는 자신이 마치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자와 철수는 정희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선물 증정식 때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이 준비한 선물들을 전달하는 시간이었는데 모든 선물이 수진에게 전달되었어요. 축의금 봉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하해요, 수진 씨. 이거 아기 용품이에요. 수진 씨 육아 힘드시겠지만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자신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이에게 주는 선물조차 다른 여자가 받고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정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친척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정희는 그냥 애만 낳아놓고 밀려난 거 아냐? 그런 것 같아.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던데. 원래 아내는 따로 있고 진짜 아내는 따로 있고.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니까. 맞아. 수진 씨 같은 분이 우리 집안에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정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돌잔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에 한 말 때문이었어요. 정희야, 오늘 일 잘 기억해둬. 네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 너는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정희는 순자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에 대한 의지였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치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돌잔치에서 당한 치욕 이후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사실 정희는 철수의 불륜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정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수와 수진의 만남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정희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간다는 핑계로 그들이 자주 만나는 장소들을 파악했습니다. 근처 카페, 호텔 로비, 백화점 등에서 그들이 만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겠네.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 촬영한 사진들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메모해두며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이런 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던 정희였지만 절박한 마음이 그녀를 전문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정희가 한 일은 순자와 수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었어요. 순자는 수진과 전화할 때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녹음 앱을 켜두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예물 보러 가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골라야지. 네, 어머님. 그런데 정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미 계획이 있어. 곧 정리될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준비만 해. 이런 대화들이 녹음될 때마다 정희는 자신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순자와 수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희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또한 철수의 핸드폰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메시지 내용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철수는 정희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다음 달에 정희한테 이혼 이야기 꺼낼 예정이야.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알겠어요. 빨리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아이도 제가 키우고 싶고요. 당연히 아이는 우리가 키워야지. 정희 같은 여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정희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순자의 방에서 발견했어요. 어느 날 순자가 외출한 사이 정희는 청소를 핑계로 순자의 방에 들어갔는데 서랍 속에서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지가 있었는데
신랑란에는 철수의 이름이, 신부란에는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 관련 서류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법적으로도 정희를 완전히 배제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희는 이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통장도 발견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수진 명의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입금자는 순자였어요. 아, 수진한테 용돈도 주고 있었구나. 정희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히 계획적인 음모였던 것이죠. 하지만 정희에게는 더 중요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바로 재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그동안 아이 양육비를 혼자 부담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어요.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아이 옷값까지 모든 영수증을 보관했고 은행 거래 내역도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철수는 아이가 태어난 후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수진과의 데이트 비용으로 가계비를 썼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정희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정희는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보고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왔지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변호사는 정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셨네요.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제가 아이도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친권은 친모에게 우선권이 있고 상대방의 불륜과 기만행위가 명확히 증명되니까요. 게다가 양육비도 혼자 부담하셨고요.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 법적 절차를 시작할까요? 준비는 다 되었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할 때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어요. 정희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정했습니다. 바로 다음 가족 모임 때였어요. 순자가 친척들을 초대해서 수진을 또다시 며느리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때가 완벽한 타이밍이겠네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거죠. 정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정희가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반격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정희가 모든 준비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순자가 예고했던 가족 모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이번에도 친척들을 초대해서 수진을 정식으로 가족에게 소개하려고 했어요. 정희에게는 그날 너는 조용히 있기만 해라고 경고했지만 정희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임 당일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깔끔한 화장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을 거야. 정희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기로 했거든요. 오후 2시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때와 비슷하게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순자는 들뜬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철수도 평소보다 정성껏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오후 3시쯤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수진을 보며 친척들은 정말 예쁘시네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수진을 친척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분이 우리 수진이에요. 이번에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실 분이거든요. 친척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나셨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희는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정희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돌잔치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마이크를 들고 일어서서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철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거든요. 순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겨주세요. 앞으로 우리 집안의 정식 며느리로서 잘 부탁드려요. 친척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쳤고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정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의자에 앉혀두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정희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정희가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정희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희야, 뭐 하는 거야? 거기 서 있지 말고 뒤로 가 있어. 하지만 정희는 순자의 말을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소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정희입니다. 철수의 법적 배우자이자 저기 앉아 있는 아이의 친엄마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정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이크 내려놔. 하지만 정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속아서 죄송합니다. 정희는 준비해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저 여자는 제 남편의 상간녀입니다. 시어머니와 공모해서 제 자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철수가 황급히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정희는 철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모든 증거가 다 있거든요. 정희는 첫 번째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철수와 수진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지난달 찍은 사진입니다. 당신들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은 웅성거리며 사진을 보려고 했고 철수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그건 오해야. 회사 일로 만난 거라고. 회사 일이 호텔에서 이루어지나요? 정희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와 저 여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거예요. 직접 들어보세요. 정희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순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애만 낳고 나면 할 일 다 한 거야. 수진이가 우리 집 진짜 안주인이 되는 거니까.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서 순자를 쳐다봤어요. 순자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정희야. 내가 잘못했다. 순자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정희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혼인신고서와 양육권 포기 각서예요. 저 모르게 미리 준비해 두신 거더라고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정희의 말을 들었어요. 수지는 이미 울음을 터뜨렸고 철수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제 아이까지 빼앗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어요. 정희의 폭로가 끝나자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수지는 계속 울고 있었고 철수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정희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문이 열리며 정희의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정희가 미리 연락해둔 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 씨의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오늘부로 불륜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등장에 철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정희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이야기해보자.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가족이라고요? 정희는 철수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돌잔치 때 저를 베이비시터 취급하면서 가족이라고 했나요? 다른 여자를 며느리라고 소개하면서 가족이라고 했나요? 철수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순자가 바닥에서 기어와서 정희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정희야, 제발. 내가 잘못했다. 체면 때문에 그랬다. 용서해다오. 체면이요? 정희는 순자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그 체면 때문에 저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아세요? 제 아이 돌잔치에서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소개했던 그 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울면서 계속 사과했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울음을 그치고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정희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어요. 모르게요? 정희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호텔 열쇠를 받고 예물을 고르고 제 아이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말한 것도 모르게 한 거예요?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친척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술렁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충격적이네. 순자 씨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정희 씨가 정말 불쌍해. 이런 일을 혼자 다 당했다니. 철수도 참.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순자와 철수, 수진에게 쏠렸어요. 이제 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된 것이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륜 증거, 정신적 피해 증거, 재산 은닉 증거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재산 은닉이요? 철수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수진 씨와 데이트하느라 쓴 가계비, 어머님이 수진 씨에게 준 용돈, 모든 거래 내역이 다 있어요. 반대로 제가 아이 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증거도 다 있고요. 철수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는데 정희가 그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희의 완벽한 증거들 덕분에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철수는 불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거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재산 분할에서도 정희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어요. 수진도 불륜 상대방으로서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정희에게 주어졌어요. 친모이면서 동시에 혼자서 양육비를 부담해온 정희에게 법원이 전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죠. 순자는 친척과 이웃들 사이에서 완전히 체면을 잃었어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순자가 그토록 중시하던 체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순자 씨 집 며느리 이야기 들었어? 정말 충격적이던데.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어? 돌잔치에서 상간녀를 며느리라고 소개했다던데. 정말 뻔뻔하지 않아? 철수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철수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수지는 자신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었어요. 기혼 남성과의 불륜이 알려지면서 승진은 물론이고 직장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수진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정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아이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를 얻고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 이름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정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법적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를 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아이는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정희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저녁 정희는 아이를 재우고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나는 내성적이고 약했지만 끝내 무너진 건 나를 억눌렀던 그들이었구나. 돌잔치에서 당했던 그 치욕은 결국 정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 순간의 분노와 굴욕감이 정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정희를 무시하거나 모욕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존엄을 되찾았고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정희의 복수는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